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한국 현대소설 중에서 김철교 작가의 붉은 보름달입니다. 이 소설의 저자 김철교 작가는 현재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는 분으로서 2014년에 산문집 아침 화단의 행복을, 같은 해에 시집 사랑을 체납한 환쟁이로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다가 2017년에 단편소설 복수초 꽃말로 소설가로서 등단을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붉은 보름달은 2020년 11월 한국소설 전문지에 발표한 작품으로서 단순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는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점에서 느끼는 한 사람의 아쉬운 회한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읽는 사람에게 몇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소설입니다. 재미있게 감상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들어주세요. 붉은 보름달, 김철교. 나는 어느 날 집 주위에 활짝 핀 벚꽃의 꽃잎들이 하나 둘 마지막 인사를 가벼운 춤으로 남기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책상에 앉았다. 책상에 앉을 때는 습관적으로 맨 먼저 이메일을 확인하는 버릇이 있다. 마침 동수로부터 온 메일이 있었다. 반가웠다. 그와 나는 예술의 전당 미술실기 아카데미 사진반에서 함께 수업을 받았고, 수강생들이 사진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출사를 함께 하면서 친해졌다. 몇 달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여기저기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서 소식이 없어 궁금하던 차였다. 퇴직 후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쓴 일기장을 음력 4월 보름날 오후 7시에 삼천공원 초입에 있는 벤치 옆 동쪽으로 굽어진 소나무 밑에 묻어둘 것이니 꼭 찾아서 읽어보고 소설로 써달라는 것이었다. 내가 자주 소설 쓸 재료가 바닥이 나서 펜이 무뎌졌다고 그에게 말한 기억이 떠올랐다.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했다. 전화로 몇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소설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소설집을 낼 때는 꼭 공짜로 받지 아니하고 교보문고에서 사서 자기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곤 했던 친구였다. 동수는 서울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은행으로 들어가 승승장구했던 친구다. 첫 근무지는 한국은행 대전 지점이었다. 갈대밭으로 유명한 충남 서천 출신으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다. 대학도 거의 입주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장학금을 받아 졸업했다. 동호회에서 서천 갈대밭으로 출사가 있던 날, 가까운 마을에 있는 동수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다른 회원들은 바로 귀경하였으나 나는 그의 강권으로 동수의 시골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오래된 낡은 농가에 살고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반가이 맞아주셨다. 동수 아버님이 권하시는 대로 한산 소곡주를 받아 마시다 보니 대취하여 옹색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난 후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동수는 한국은행 대전 지점에 있을 때 충청은행 행장의 외동딸인 명지와 결혼했고, 결혼 후 본점으로 옮겨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승승장구했다. 명지는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행장으로 있는 충청은행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처가는 제법 부자였고 결혼 예물로 집은 물론 자동차까지 모두 장모가 손수 골라서 사주었다. 결혼 후 명지는 인사동 근처의 갤러리를 인수하여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동수가 보내준 월간 미술 잡지의 특집 기사를 통해 읽은 기억이 났다. 동수가 부탁한 대로 4월 보름 초저녁에 보름달의 환영을 받으며
금융연수원 옆길로 삼천공원으로 올라갔다. 보름달이 유난히 크고 붉었다. 신문과 방송에 슈퍼문은 재앙을 가져온다는 속설이 있다는 보도가 떠올랐다. 삼천공원 입구에 가까이 이르자 119 구급차가 요란한 경적 소리를 내면서 공원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한달음에 달려갔다. 공원 벤치 부근에는 아직 사람들이 서서 뭐라 수군대고 있었다.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구급차가 요란을 떨며 내려가던데요. 네, 어떤 중년 남자가 이 벤치에서 누워 있었는데 차에 실려갔어요. 구급대원 말로는 이미 숨을 거뒀다고 하던데요. 나는 멍청이 서 있다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소나무를 찾았다. 다행히 주위에는 상수리 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만 있었고 소나무는 달랑 하나여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솔잎이 소복한 것을 헤쳐보니 표지가 검은 수첩이 있고 하얀 종이 쪽지가 삐죽이 꽂혀 있었다. 며칠 전 이메일로 보내온 내용대로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꼭 소설로 써달라는 부탁이었다. 날씨도 을씨년스러워 공원길을 내려오다 서울서 둘째로 잘하는 집이라는 카페에서 생강차를 시켜놓고 그의 일기를 대략 훑어보았다. 매일매일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자세히 길게 써내려갔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 휘갈긴 것도 있었고 새벽에 일찍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반성을 마치 유서를 쓰듯 성찰을 담기도 했다. 동수가 한국은행 대전 지점에서 터를 잡게 되자 여기저기 특강에 자주 불려나가게 되었다. 어느 가을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했었는데 충청은행 행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때 행장은 동수의 똑똑함에 반해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큰딸을 소개시켜주고 사윗감으로 점 찍었다. 오늘은 여러분께 새로운 회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사하여 여기 대전 지점을 자원하여 근무하게 된 소동수 군입니다. 서산 양반집 후손이고 무엇보다 지난번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오늘 모임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행장 자택 정원에는 40여 명의 손님들이 대부분 부부 동반으로 초대되었다. 모두 충청 지역의 금융기관과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자리에는 행장 부인과 딸 둘이 손님들을 일일이 접대하고 있었다. 오, 송 행장, 자네 사윗감으로 점 찍은 거 아닌가? 행장의 오랜 친구인 우성사료 중역 한 분이 웃으면서 농담을 건넸다. 나야, 그랬으면 오죽 좋겠나.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만면에 웃음을 띠며 기다렸다는 듯이 큰딸을 쳐다보며 받아넘긴다. 그때 충청은행 김 전무가 추임새를 넣었다. 그래, 명진은 이대 미술과를 졸업하고 지금 우리 충청은행 홍보실에서 일하고 있다네. 이제 나이가 꽉 찼으니 결혼할 때가 되었지. 동수군, 자네 뜻은 어떤가? 사귀는 여자가 있는가? 아니, 제게는 과분한... 동수는 언뜻 은하가 떠올랐지만 명지를 살짝 훔쳐보니 당차 보이는 것이 마음에 싫지 않았다. 행장부인이 끼어들어 거둔다. 저도 대찬성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부모들끼리 결정하면 됐지만 요즘은 자기들끼리 뜻이 맞아야지요. 명지 너는 어떠니? 엄마 아빠가 좋다면 저도 좋아요. 명지도 대학 시절 사귀었던 남자들보다 잘생겼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훤칠하고 똑똑하게 생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이내 행장 친구들끼리 어울려 흥겨운 파티가 진행되었다. 동수는 어색해하며 한쪽에서 파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명지가 동수에게 가까이 다가와 먼저 인사를 건넸다.
환영합니다. 아빠가 1년에 서너 번씩 이런 파티를 열고 지역 경제인들과 사업상 어울리고 계세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저야 영광이지요. 우리 지역 경제를 짊어지고 가실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군요.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저는 아버지 회사 홍보실에 근무하고 있어요. 사보에 실릴 원고 청탁하러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대환영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파티가 끝났다. 명진은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여서 그날 이후 자주 한국은행 대전지점 앞에서 동수가 퇴근할 무렵에 기다리다가 함께 대청호수 주변을 돌아다녔다. 충청은행 사보에는 매월 지역경제 현황과 전망에 관한 동수의 글이 실렸다. 파티에서 서로 인사를 나눈 다음 해 봄날, 동수와 명진은 대청호수 벚꽃광장에서 봄비를 맞으며 산책하고 있었다. 마침 어느 시인 단체에서 시낭송도 하고 가곡도 부르는 것을 맨 뒷자리에 앉아 한참 지켜보았다. 정말 멋있는 분들이군요. 나이 지긋해서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잔잔한 행복일 겁니다. 제가 사보의 실릴시를 청탁하러 가끔 시인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비현실적인 점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양념 같다고나 할까? 참 좋게 느껴졌어요. 시인 중에 낭송을 하면서 명지를 향해 목례를 하는 시인도 있었다. 아마도 원고 청탁으로 낯이 익은 것이리라. 시 낭송회가 끝나자 동수와 명지는 가까운 분위기 있는 음식점에 들러 식사도 하고 동동주도 곁들였다. 마치 버섯 모양의 지붕을 하고 있는 동화 속 같은 분위기를 담고 있는 카페 겸 음식점이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포근한 날씨여서 제법 술기운도 올랐다. 식사 후 대청호수 주변을 팔짱을 끼고 걸었다. 밤에 쌀쌀한 것을 보니 아직 본격적인 여름은 아닌 것 같아요. 명지는 동수에게 몸을 바짝 밀착시킨다. 마침 가까이에 멋지게 꾸민 모텔이 눈에 띄었다. 동수씨, 날씨도 쌀쌀한데 우리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요. 동수는 명지가 이끄는 대로 끌려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 명지는 결혼을 서둘렀다. 동수는 그저 하자는 대로 따랐다. 마음 한쪽에는 은하가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 명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명지와 결혼하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탈출은 물론 미래에도 화창한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결혼식은 서울에 있는 워커힐 호텔에서 거창하게 거행되었다. 동수는 비난한 농촌 출신이어서 결혼식 비용 때문에 워커힐 예식장을 반대했지만 장모가 모든 결혼 비용을 부담했고 동수 부모님이 결혼식에서 입을 옷까지 일일이 챙겨주었다. 명지 부모님이 워커힐에서 결혼식을 하자고 강권한 것은 충청은행장 체면은 물론 무엇보다 동수를 상류사회에 소개시켜주고 싶은 욕망이 컸기 때문이었다. 아들이 없는 데다 큰딸의 결혼이고 동수의 학력과 직장은 남에게 내세우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명지가 친구들에게 멋진 신랑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워커힐 호텔 결혼식장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동수는 한국은행 대전지점에 발령을 받은 직후 금융연수원에서 3월부터 2개월 동안 업무 연수를 받았다. 대전에서 출퇴근을 할 수 없어 금융연수원 가까이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다. 당시 금융연수원에는 전국 각 금융기관에서 2명 정도를 뽑아서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문 연수를 받도록 하는 과정이 있었다. 하루 내내 강의를 듣고 가끔 시험도 봤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그 결과를 진급과 업무 배치에 참고했다. 동수가 금융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때 머물렀던 하숙집에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주인집 딸이 있었다. 동수는 그녀의 소개로 은하를 알게 되었다.
하숙집 주인 딸은 남자친구가 있었다. 은하는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다루었기 때문에 하숙집에 올 때마다 주인집 딸과 함께 기타를 치며 노래를 즐겨 했다. 동수와 은하가 사귀기 시작하면서 둘은 기타를 들고 가까이에 있는 삼천공원에 자주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특히 은하는 은희가 부른 꽃반지 끼고 라는 노래를 좋아했고 동수에게도 외울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재미있어 했다. 다른 것은 동수에게 내세울 게 없지만 노래와 기타 연주만은 자신이 있었다. 결국 동수도 기타를 새로 구입해서 은하에게 배우게 되었다. 기타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핑계로 둘은 자주 만나게 된 것이다. 생각난다. 그 오솔길, 그대가 만들어준 꽃반지 끼고 다정히 손잡고 거닐던 오솔길이 이제는 가버린 가슴 아픈 추억. 생각난다. 그 바닷가, 그대와 둘이서 쌌던 모래성, 파도가 밀리던 그 바닷가도 이제는 가버린 아름다운 추억. 그대가 만들어준 이 꽃반지, 외로운 밤이면 품에 안고서 그대를 그리네 옛일이 생각나. 그대는 머나먼 밤하늘의 저 별. 아쉽게 2개월의 연수가 끝나자 은하와 동수는 자주 만날 수 없었지만 주말이면 동수가 서울로 와서 삼천공원에서 함께 기타를 치기도 하고 서울과 인천에 있는 유원지를 돌아다녔다. 은하가 대전으로 내려오면 주로 대정댐 주위를 거닐고 인근에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죽치고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해가 바뀌어 5월 첫 주말에 은하와 동수는 보름달 구경을 하면서 삼천공원에 올랐다. 이미 벚꽃은 모두 지고 몇 송이만 봄을 아쉬워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어느 주간지의 삼천공원 관련 기사가 화제거리였다. 젊은 남녀들이 삼천공원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문란한 관계가 횡행한다고 대서특필한 적이 있었다. 당시 삼천공원 대부분은 군사보안상 출입금지 구역이었고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다. 은하와 동수는 그 기사 이야기를 하면서 호기심이 발동하여 철조망이 뚫어져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몇몇 곳에서 도란도란 나지막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동수가 구부러진 큰 소나무 밑 평평한 것을 골라 마른 소나무 밑으로 앉을 자리를 만들고 그 위에 잠바를 벗어 깔았다. 은하씨, 여기 앉아요. 자리가 좁아서 꼭 붙어 앉아야겠네요. 저야 은하씨 숨소리를 가까이 들을 수 있어서 좋지만 저도 괜찮아요. 이제 서로 내외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그런가요? 아직 진한 키스도 못했는데. 은하는 버릇처럼 꽃반지 끼고를 웅얼거리며 자리에 앉는다. 지난번 강화도에 놀러가서 동막 해변가를 거쳐 만이산에 갔었잖아요. 그때 오솔길에 번개처럼 저에게 아주 진하게 키스를 하고서는 그런 적도 있었네요. 참, 그때 제 손가락에 결혼 반지라고 클로버꽃으로 반지를 만들어 끼워 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랬나요? 그럼 그 결혼 반지는 농담이었어요? 은하는 꽃반지 끼고를 다시 흥얼거린다. 아냐, 오솔길 추억, 해변가의 추억, 그건 모두 좋은 것이 아니네요. 그렇군요. 삼천공원 오솔길, 만이산 가는 오솔길, 그리고 동막 해변가. 우리가 헤어진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제 이 노래는 그만 불러야겠다. 노래는 최면 효과가 있어서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좋은 노래만 불러야겠네. 무슨 노래가 있죠? 동수 씨가 좋아하는 스카보로 페어를 부를까요? 아니, 그 노래도 마지막 구절을 보면 결국 헤어진 사랑이지 않나요? 그 노래는 중세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국 민요를 유명한 여러 가수들이 편곡해서 부르고 있죠.
영국의 요크셔주 항구 도시 스카보로 시장에 사는 여인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런 구절이 반복되고 있지요. 거기 사는 한 여인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한때 그녀는 나의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라고요. 왜 노래들은 사랑보다 이별을 즐겨 다룰까요? 글쎄요. 사랑의 수명은 길어야 3년이라네요.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결혼한 후 3년이 지나면 사랑이 아니라 습관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된대요. 우리가 만난 지는 2년밖에 안 되었으니 아직 유효기간이 안 지났네요. 따끈따끈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셈이네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 노래나 불러요. 동수가 첫 구절을 시작하자 이내 은하도 조용히 따라 불렀다. 영국 발라드 특유의 애잔한 곡조에 취해 동수와 은하는 꼭 껴안고는 키스를 했다. 그리고 동수는 은하의 가슴을 더듬고 이내 가벼운 은하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 됐다. 은하는 통증을 호소하며 신음을 했지만 동수를 받아들였다. 동수가 은하의 소복한 숲을 손수건으로 닦아줬다. 둘은 옷을 추슬러 입었다. 손수건에는 선혈이 묻어 있었다. 은하의 눈에는 눈물이 비쳤다. 우리 그런 슬픈 노래 부르지 말아요, 동수씨. 우리 오래오래 서로 함께 있어요. 앞으로 결혼 전까지는 육체 관계도 없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한 번 시작하면 자주 하게 되고 그게 이별의 빌미가 된다는데. 그래요. 조심해야죠. 그리고 슬픈 이별의 노래는 부르지 맙시다. 서울 여상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타자 학원에 다니는 중에 동수를 만난 은하는 만나는 동안에도 동수가 자기를 떠날 것 같은 불안감으로 몸을 허락할 기회가 많았어도 거부했으나 오늘 저녁에 결국 하나가 되고 만 것이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 껴안고 체온을 느끼다가 한참 만에야 일어서서 들어왔던 철조망을 들추고 하산하였다. 그해 가을이었다. 어느 때처럼 삼촌공원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은하가 심각한 표정이다. 나 자기 아기 가졌어. 에이, 거짓말 마라. 정말이야. 1개월 되었어. 그래서 말인데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의 배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어갔다. 첫 경험이 있은 후 약속과는 달리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몇 번의 성관계를 가졌다. 물론 아이가 생길 것이 걱정되어 피임약도 구해서 먹었으나 걱정했던 대로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어떡하지? 우리 엄마는 골수 가톨릭 신자거든. 혼전 임신이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우리 오빠도 마찬가지고. 동수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머리가 텅 비어버렸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생각을 해봐도 애를 낳을 수는 없어. 우리 수술하자.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를 갖지 뭐. 이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엄마를 이해할 거야. 동수 귀에는 은하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명지의 웃는 모습이 떠올랐다. 뭐라고 얘기해봐. 내가 쉽게 결정한 게 아니야. 그래, 그러자. 그날은 그렇게 헤어지고 거의 한 달 동안 매 주말마다 만나 고민하다가 도저히 나을 수 없다는 은하의 결심이 확고해지자 청량리 근처에 있는 허름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오늘 처치를 해드리지만 수술은 안 할 수도 있으니 내일 수술하기 전까지 아빠와 함께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세요. 2개월 된 아이도 엄연히 생명인데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뚱뚱한 여의사는 안경 너머로 동수와 은하를 쳐다보며 말리는 것이었다.
아직은 애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의사는 은하를 설득했으나 막무가내였다. 동수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동수는 아이를 지우는 현장을 직접 의사의 권유로 참관해야 했다. 의사는 수술실로 동수를 불러서 한사코 싫다는 동수에게 소파 수술 현장을 보도록 강요했다. 달그락, 달그락. 쇠로 된 작은 국자같이 생긴 기구들이 들락거리며 은하의 자궁에서 붉은 피를 긁어냈다. 여의사는 수술 중에 수시로 동수를 쏘아봤다. 은하는 체질이 좋아서 수술 후 후유증이 없이 금방 회복이 되었다. 바로 그 가을에 충청은행장 집에서 파티가 있었고 명지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은하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동수도 여기저기 세미나에 불려 나간다는 핑계로 은하와 동수의 만나는 횟수가 뜸해졌다. 은하도 동수가 명지를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동수는 명지와 업무관계, 즉 원고 청탁 때문에 만난다고 했지만 느낌이 없을 리 없다. 명지가 은행장의 딸이고 서울의 명문대를 나온 부잣집 장녀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결혼 한 달 전쯤 동수는 상경하여 자주 가던 삼천공원에서 은하를 만났고 자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은하는 헤어질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다만 꽃반지 끼고를 낮게 반복해서 흥얼거릴 뿐이었다. 도저히 사회적으로 비교가 될 수 없는 동수의 부인에 대한 무력감이 은하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아기가 태어났더라면 이별은 없었을걸. 혼잣말처럼 은하는 중얼거리고는 말없이 휘적휘적 공원을 내려가더니 택시를 타고 먼저 가버렸다. 동수와 명지의 결혼식이 열리기 직전에 호텔 커피숍에서 은하와 동수가 만났다. 은하가 동수의 친구인 진우에게 동수를 불러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동수 친구이자 은하의 오빠와 중학교 동창인 진우는 은하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것까지 알고 있었던 터라 혹시 결혼식장에서 소란이 있을까봐 하객맞이에 바쁜 동수를 커피숍으로 불러냈다. 진우는 멀찍이 떨어져 이들을 지켜보았다. 은하야, 미안하다. 동수 씨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도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나는 설마 하고 믿지 않았어. 우리 관계가 때려야 뗄 수 없다고 믿었는데 막상 결혼식장에 와보니 억장이 무너지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그러나 너를 진정 사랑한다는 사실은 알아주라. 동수가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올리자 은하는 발끈하면서 동수의 멱살을 잡았다. 진우가 멀리서 이를 보다가 달려와 뜯어말렸다. 그 과정에서 동수 손등에 은하의 손톱 자국이 깊게 났다. 결혼식 중에 하얀 장갑 위로 피가 비쳐서 동수는 주례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결혼식을 끝냈다. 결혼식 내내 진우에게 끌려나가는 은하의 눈물 글썽거리는 얼굴이 아른거렸다. 은하가 진정하고 돌아갔다는 말을 전해주자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았다. 은하는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담담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놀랐다. 사실이지. 은하는 동수가 시간과 장소는 말하지 않았으나 한 달 전에 동수로부터 결혼한다는 사실을 직접 들은 후 오랜 고민 끝에 동수를 체념하고 있었다. 자신도 왜 그리 쉽게 체념되는지 의아했다. 은하는 뭐든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성격이기 때문이라고 자문자답하며 자신을 다독였다. 은하는 동수의 결혼식 당일날 아침 기분이 심란해서 진우를 통해 시간과 장소를 알게 되었다. 동수가 은하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몇 개월 전부터 입버릇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받아들였으나 한편으로는 농담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은하는 여상을 나와 조그만 세무사 사무실에 사원 비슷한 격리 일을 하고 있는 자기와
서울 상대를 나와 한국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동수 사이에는 너무 건너기 어려운 늪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은하와 동수 사이에는 아이까지 지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헤어진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었었다. 결혼 직후 동수와 명진은 명륜동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동수도 장인의 힘으로 서울 본점으로 이동하였다. 은하와 동수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었다. 동수는 서울로 정근 오면서 은행 업무에 바빴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나날에 취해 은하를 잊을 수 있었다. 아니, 은하를 잊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했다. 이제 부장으로 승진한 지 오래되었고 시간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었다. 가끔 퇴근 때 남대문에 있는 본점에서 인사동에 있는 아내의 갤러리까지 운동 삼아 걸어가면 문득문득 삼천공원에서 은하와 보냈던 추억이 떠올랐다. 명진은 한창 성장하고 있는 갤러리 일에 바빠 동수가 퇴근 때 찾아가도 유명한 미술계 인사들을 만나러 나가고 자리에 없을 때가 대부분이었다. 아내가 없을 때는 전시된 작품들 앞에서 서성이다가 갤러리를 나와 삼천공원까지 걸어가며 은하와 나눴던 이야기들을 회상하거나 함께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렸다. 아내는 집안일도 파출부 아줌마에게 맡기고 저녁 늦게 술이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가끔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다. 밤을 새워 전시회 준비를 하고 한잔하다 보니 늦어서 친구들과 함께 잤다고 했다. 때로는 무슨 해외 유명한 미술관 순례를 간다고 며칠씩 집을 비웠다. 동수는 집에 혼자 있는 날에는 술을 자주 마셨고 술이 취해 잠든 밤에는 꿈속에서 언뜻 은하의 소파 수술 때 피를 흘리며 죽어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동수는 은하와 죽어간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부인 명지의 무관심으로 방황이 극심하여 술에 젖어 살다시피 했다.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것은 가난 말기 판정을 받고 나서 자신의 지난 삶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명예퇴직이 확정된 날, 동수는 아내와 함께 삼청동에 있는 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아내는 동수가 몸이 아픈 것도 모르고 있었다. 다정다감한 가정주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더구나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내놓으라는 갤러리로 알려져 더욱 바빠 남편에게 신경 쓸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당신 왜 명예퇴직했어? 이제 나이 50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뭐 하려고? 지겨운 은행 생활 25년이면 됐지. 이제 가고 싶은 곳 가기도 하고 보고 싶은 것 보기도 하고 싶은 것 하기도 하려고. 좋은 생각이긴 하네. 세상살이 뭐 별거 있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야 후회가 없지. 이제 집에 붙어 있을 날도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 사진기를 둘러매고 이것저것 돌아다녀야겠어. 집에 안 들어와도 찾지 마. 뭐 내가 언제 당신 들락거리는 거 간섭했나? 내 할 일도 바쁜데. 알아서 하시오. 아무래도 그렇지. 남편에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어? 내가 언제 무관심했다고?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갤러리를 지금처럼 유명한 갤러리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지. 나는 갤러리 운영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 당신도 이제 멋진 사업이나 보람 있는 일을 찾아봐. 아니면 내 갤러리 일을 좀 도와주던가. 나는 갤러리 일에는 별 흥미가 없어. 내 어릴 적 꿈은 이 세상 내가 밟지 않은 땅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진을 열심히 찍을게. 나중에 당신 갤러리에서 거창하게 내 사진 전시회나 열어줘.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내가 전시회는 열어줄 테니까 멋있는 사진 많이 찍어봐. 명작을 기대해. 요즘은 잘 찍은 사진도 몇 억씩 값이 나간다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 70억 원짜리 사진도 있다던데. 호주의 사진작가 피터 리그의 사진 유령이 미국 라스베가스 경매장에서 650만 달러에 거래되었지. 우리 갤러리에서 1억 원을 주고 구입한 한국 작가 사진도 있어. 그 작가가 죽으면 가격이 엄청 뛰겠지? 그림이나 사진이나 유명 작가의 작품은 죽으면 몇 배로 뛰니까 투자하는 거야. 나야 그냥 취미로 찍는 거지. 뭐 팔리는 사진 찍으려면 그거 스트레스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술을 하든 뭘 하든 돈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해. 화가도 사진 작가도 전시회에서 안 팔리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군. 뭐는 안 그러나? 회사에서 만든 제품도 안 팔리면 망하는 것이고, 은행에서도 직원 실적에 금융상품 판매도 반영되잖아? 이 세상은 뭐든지 돈으로 계산되는 시대야. 사람 값도. 하긴 운동선수들 몸값도 엄청나더군. 내 몸값은 얼마나 할까? 당신 나이에 글쎄 중고시장에 돈을 얹어 내놓아도 여자들에게는 안 팔릴걸? 아니야. 한국은행에서 축적한 업무 경험이 많으니까 중소기업으로 가면 제법 값을 쳐줄 수도 있겠네. 이제 돈 버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당분간은 여유롭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 그러슈. 당신이 돈을 번다고 해서 얼마나 큰 돈을 벌겠수? 동수는 명예퇴직한 후에 세계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술에 취해 결혼 전 사귀었던 은하와 함께했던 추억이 어린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광화문 연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근처 술집을 전전하다가 비틀거리며 삼천공원을 찾는 게 일상이었다. 아직도 연다방 건너편에는 은하가 근무하던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 은하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청진동에서 식사를 하고 삼천공원까지 걷기도 했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동수는 어김없이 삼천공원을 찾았다. 은하와 함께 기타를 치며 부르던 꽃반지 끼고를 흥얼거리며 삼천공원에 오르는 낙으로 살았다.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 술을 마시고 신세한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심리 상담실을 운영하는 친구에게서 명지와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를 반신반의하면서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친구 말의 요지는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에는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이 있는데 이러한 무의식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집단 무의식에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쌓여온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고 개인 무의식에는 개인이 태어난 이후 축적된 경험들이 쌓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년 시절의 체험은 일생을 좌우하는데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까지 보낸 동수의 가족문화와 부잣집에서 자란 명지의 가족문화가 이질적이어서 평생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격상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두 사람 가족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는 결론이었다. 게다가 내성적인 동수의 성격상 그것을 적극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동수는 은하를 만났어야 행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간히 진우를 통해 은하의 소식을 듣곤 했다. 진우의 전언에 의하면 은하는 결혼 후 가정주부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남편을 항상 하늘처럼 받들며 아이들도 보석처럼 사랑으로 잘 키우고 있는 현모양처가 되었다는 것이다. 진정한 가톨릭 신자로 과거 일은 신부에게 수시로 고해성사를 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결혼식 이후로 동수와 은하는 전혀 만난 적이 없었다. 동수는 은하를 만나려 한다는 것은 두 번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억 속에서 모든 것을 지우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
그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중병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자 술에 절어 살도록 내몰았는지도 모른다. 동수는 일기장을 정리하고 몇몇 지인들에게 편지도 써서 붙이고 삼청동 금융연수원 부근에 있는 옛 하숙집을 찾았다. 아직도 그 집은 하숙을 치고 있었고 기와집으로 잘 수리가 되어 있었으나 옛 모습은 남아 있었다. 당시 중년이었던 옛 주인은 늙은 할멈이 되었고 은하 친구였던 그 딸은 시집가고 없었다. 동수는 하숙집 주인과 이야기하던 중 통증을 느껴 진통제를 먹고 삼청공원으로 올랐다. 작은 일기장을 들고 정장을 한 채 소나무 옆 긴 의자에 앉았다. 옛날에 있었던 출입금지 철조망은 없어져 어디에서 은하와 첫 경험을 했는지 자리를 알 수 없었다. 다만 큰 소나무가 아직 있는 것을 보면 그 부근인 것은 틀림없었다. 그때는 오솔길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출입도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제 삼청공원 주변에는 산책로가 잘 닦여져 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가난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처럼 자기의 미래도 또 그렇게 살게 될까 두려워 부잣집 딸인 명지의 선택을 받아들여버리는 동수. 그나마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양심 때문이었을까? 본인 스스로 명지를 적극적으로 얻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로만 끌려다니는 인상을 줍니다. 어쩌면 동수의 마음에 남은 은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다고 그 죄책감이 없어지진 않았겠죠. 결국 동수는 지난날의 후회와 미안함과 죄책감을 안고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작품은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그리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언어로 다룬 작품으로서 비련의 여자 주인공에게 동정심을 갖게도 하고 남자 주인공에겐 화도 내게 할 만큼 일반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재미있게 읽어볼 만한 소설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철교 작가의 붉은 보름달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 서르르르 서랍 깊은 곳에 빛바랜 사진 한 장 조심스레 먼지 털어내면 그날의 온기가 전해져 수줍게 맞닿은 어깨와 어색한 웃음의 향기 그때의 우리는 참 많이도 햇살을 닮았어 아무것도 몰랐던 여린 마음 하나로 세상의 전부였던 그날의 우리들 사진 속에 우린 여전히 웃고 있네 잡은 두 손 사이로 햇살이 비춰들고 겁없이 사랑하던 추억 속에 우리 그 여름의 끝자락에서 나는 또 미소 짓네 그날의 우리 아직도 웃고 있어 그때의 너는 여전히 웃고 있네
여전히 웃고 있네. 빗줄게 쓰인 너의 글씨, 네 마음이 새긴 글자, 오늘도 참 좋았다던 그 한 줄이 남아있어. 돌아갈 순 없지만 사라진 건 아닌걸. 빛은 조금 바랬어도 추억은 아직 선명해.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건 함께했던 모든 순간 속에 남긴 우리. 서툰 농담과 웃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던 사진 속에 우리 따스하게 빛나던 그날의 나를 보며 나는 또 웃고 있네. 그날의 우리 아직도 웃고 있어. 그때의 너는 여전히 웃고 있네. 어쩌면 추억은 끝난 게 아니라 사진 속에 남아서 조용히 머무는 걸 거야. 색은 바래가도 마음은 그대로. 그 시절의 우리가 여기 여전히 숨 쉬고 있어. 추억 속 우린 지금보다 어리지만 그 눈빛만은 누구보다 진지했어. 사진 속에 우리 다시 만날 순 없어도 행복했던 그 순간은